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아 관련 입장을 처음으로 냈습니다. 한 장관은 중국 근대문학의 대문호 루신의 소설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했는데 대중의 지지만 있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경험 부족 등 우려는 정치 입문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한 장관은 또 누구도 맹종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각의 평가도 거부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수락 의지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 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재진 앞에 곧장 섰습니다.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엔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닌 과도한 계산에서 온다며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는 루신의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할 의지가 있다는 걸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엔 누군가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당에서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한 장관이 가장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드러내면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는 주말을 전후해 한동훈 비대위가 가시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위기의 전 여권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동훈 장관이 지목되자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오히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사 출신 당대표가 들어서면 검찰 독재 프레임을 펼치기에 더 좋다는 거죠. 이 때문에 어제부터 야당은 한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또는 호위무사란 비판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에 맞서는 여당의 속내는 뭔지 최민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시기를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은 검찰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이 전혀 직언을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부인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천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규정에 따라서 판단했다는 입장이지만 비명계에선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사정은 최원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비명계인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 전 시장의 부적격 이유는 당정 협의 불응.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때 전략공천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가깝게 또 지내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노선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학살의 시작 아닌가.
김 전 시장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경선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선 불복제가 성립되는지.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갑 출마 예정자인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명계는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조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장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민주당 검증위는 규정에 따라 판정한 것이라며 당의 공정성 훼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봉투 살포 개입과 불법 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방어권을 주장했습니다.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하지만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등이 일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송 전 대표가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한 녹음 파일을 틀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대표가 한 사업가를 방문하고 10여 분 뒤 외곽 후원 조직 계좌에 1억 원이 송금된 정황과 돈봉투가 뿌려진 국회의원 모임에 송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증언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수사의 분수령이었던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최대 20여 명까지 거론되는 수수의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로 송 전 대표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이미 수수자로 특정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한 건 민주당입니다. 전직 대표가 구속되고 당 소속 의원의 줄소환까지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탈당했으니까 반응 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말들은 다 무엇이었을까요? 정치권의 반응은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에 민주당은 탈당한 인사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탈당을 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앞서 돈봉투 수사가 한창일 땐 조작 수사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맞든 틀리든 검찰은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검찰이 내용을 흘리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검찰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불과 반년여 만에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민주당은 또 보복운전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인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한 조치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전 유성구에 출마를 준비 중인데 당 검증위는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줍니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군지 알고 무슨 보복운전을 합니까?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 방어에 급급해 당내 도덕성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해 쓴소리를 낼 경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 전직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대표 리스크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침묵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조국 사태가 터지고 추미애 장관이 있던 법무부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가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뒤집힌 이유는 뭔지 윤태윤 기자가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법관 사찰과 검언 유착 사건 수사 방해 등이 이유였습니다.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심의 기일을 지정 변경한 것부터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 청구인, 즉 추 전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또 심의 날짜에 임박해 외부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새로 위촉한 것과 차관 대신 위원장 직무 대리를 지정한 것 등도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징계 과정이 위법해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결 직후 추 전 장관은 재판쇼 잘한다며 반발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법부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국회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있는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냐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벌금도 150만 원 받았어요. 만취 상태예요. 이 음주운전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당에선 인사검증에서 기본적으로 걸러져야 할 사안들이었다며 부실 검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게 아닌가.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자진 사퇴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하다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에 대해선 원자력기구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3년에 걸쳐서 33회 534만 원을 결제했다. 집 근처에서 개인적 사용은 없다고 자신합니까? 네, 없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젊을 때 친구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음주한 것이 아침 일찍 학교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미 발빠른 취재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안보실장이 자리를 옮겼고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유엔 대사가 기용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개편의 더 자세한 의미는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북미국장과 북핵단장,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정통 외교 관료입니다. 초인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태열 외교장관 지명자는 통상교섭 조정관과 유엔 대사 등을 거친 통상과 다자외교 전문가로 꼽힙니다. 국가 안보와 번영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은 1기 외교안보 라인이 한미동맹과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전통적인 외교에 집중했다면 2기부터는 경제와 국익 증대에 더 방점을 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설될 안보실 3차장은 경제안보를 맡아 공급망 사령탑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를 설명하면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인용해 내년엔 경제 지표가 나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OECD 35개국의 물가지수와 국내 총생산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이 3위인 미국에 앞선 2위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하루 만에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이런 바 참수작전 훈련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는데 딸을 데리고 ICBM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은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각방을 샅샅이 수색하고 사람 모형 표적을 향해 총탄을 발사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튿날 이례적으로 공개된 한미 특수작전 훈련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24시간 공유 체계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와 미일 양자 체제로 정보가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발사 지점부터 비행 궤적, 탄착 지점까지 세 나라가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발사 때의 화염 탐지는 미국의 적외선 위성이 맡고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떨어질 땐 일본의 레이더망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실시간 정보 교류를 통해서 이동식 발사되는 군사 위협을 더욱더 정확하게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어하기 목적으로 하는 거죠. 북한은 ICBM 발사와 김정은 부녀의 참관 장면을 영화처럼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더욱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을 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때에는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북한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해 ICBM 정상각도 발사와 같은 도발을 이어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건설사 등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하죠. 이게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위험의 고비가 감지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올 들어 건설사 부도가 증가하는 등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어서 긴급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건설사 19곳이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됐고 폐업은 수백 곳에 달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상황 고이동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도보 5분 거리에 경전철역이 있고 주변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는 미분양입니다. 지난달 진행된 청약 경쟁률은 0.64대 1에 그쳤습니다. 너무 자재가가 많이 올라서 대출 그쪽으로도 지금 규제를 많이들 하시고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사업지 3곳 중 1곳은 청약 경쟁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미분양까지 겹친 건설사들은 올해만 366곳이 폐업하고 19곳이 부도가 났습니다. 고금리 탓에 부동산 PF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천억 원, 6월 말과 비교해 1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연체율은 2.42%로 3년 전의 0.55%에 비해 4.4배로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건설사 자금의 핵심 고리인 PF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게 답이지만 전망이 더 어두운 내년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거란 진단까지 나옵니다. 대응보다는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PF 부실이라든지 자금 경색에 따른 리스크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업 줄도산이 본격화할 경우 금융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보셨듯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건 몇몇 지표만 봐도 드러납니다. 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닌 상황인 겁니다. 금융당국이 시장 원칙에 따라서 부실 사업은 도려내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태원역 바로 앞에 건축 현장. 건물을 허문 뒤 1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당초 업무 상업시설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PF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공매로 나왔습니다. 공매 5차까지 해서 450억인데도 살 사람이 없어서 끝. 부동산 PF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주요 16개 건설사의 PF 보증액도 총 28조 3천억 원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설사라든가 금융사 등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어떤 조정 내지는 정리. 일부 사업장의 부실이 전체 부동산 PF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에 주력하겠다는 건데 새마을금고를 상시 감독하는 등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던 좀비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건실한 건설사들은 미분양 주택 대책을 좀 내놓고 유동성 자금을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120개에 달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강추위와 폭설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레가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외부 활동하실 때 준비 단단히 하고 나가셔야겠는데요. 이 백두대간과 한라산 등지에는 상고대와 눈꽃이 만든 설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해발 900m 높이의 한계령 정상입니다. 나뭇가지마다 강풍이 만들어낸 상고대가 피었고 겨울 햇살을 받은 산자락은 온통 은빛으로 반짝거립니다. 이런 거를 자주 볼 수 없는데 이렇게 와서 또 바다도 볼 수 있고 눈꽃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예뻐가지고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폭설과 한파가 어우러지면서 백두대간 곳곳에 설경을 빚어냈습니다. 설경 보니까 좀 기분 좋고요. 아이도 되게 예쁘다고 자랑도 하고 네, 기분 좋았어요. 한라산도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눈꽃을 감상하고 눈썰매도 타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 광경 보는 게 제주에서 되게 처음인데 한 번 더 다시 오고 싶은. 나흘째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제철을 맞은 홍태덕장도 바빠졌습니다. 영하 한 10도 이하에서 낮 기온이 영하 한 1, 2도 이 정도면 아주 기가 막히게 부시죠. 서울과 서해안 등지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최대 10cm에 이르는 눈이 내립니다. 일부 지역엔 비가 예상됐는데 눈과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데 이들은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낙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은 남녀 미성년자로 17살 A군과 16살 B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의 주거지 근처에서 A군을 체포한 데 이어 B양도 인근에서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16일 새벽 1시 50분 경복궁 영추문 주변 벽과 서울경찰청 벽에 낙서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A군은 지인으로부터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경복궁에 낙서로 홍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양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스프레이로 훼손한 경복궁 담은 44m에 이르고 다음 날 또 다른 낙서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사건 직후 전문가 20여 명을 투입해 낙서를 지우고 있지만 페인트가 깊게 스며들어 복원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복궁 돌담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우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 경복궁 주변은 파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희 이제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경복궁 담은 국가 지적 문화재에 포함되는데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손상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엄벌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인천 대형 호텔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화재 원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주차장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은 정기적 요인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됐는데요. 이 호텔이 오피스텔로 등재한 층을 객실로 불법 영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호텔 후문 앞 주차장에서 섬광이 일더니 높이 50m 주차타워 전체가 순식간에 불기둥처럼 타오릅니다. 호텔 후문은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곳 천장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합동 감식 결과 전기적 문제가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화재 직전 후문에서 전구를 교체하는 등 전기 작업 장면을 목격했다는 투숙객 증언도 나옵니다. 전구만 갈면 된다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1분 사이에 갑자기 저쪽 정부 부분이 말한 그쪽에서 불이 막 화재 호텔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호텔 전체 18층 가운데 2층에서 6층은 오피스텔로 등재됐지만 최근까지 해당 층에서 묵었다는 온라인 호텔 이용 후기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오피스텔을 객실로 사용하다 지자체에 적발돼 한 달 만에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호텔 객실처럼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현장에서 보셨을 것 같거든요. 오피스텔이면 뭐 개별 호실로 보통은 쓰고 하니까. 지자체는 화재 조사가 끝나는 대로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벨이 빨리 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40여 명이 답을 못 적는 등 피해를 봤다면서 1인당 2천만 원씩 배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재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과연 이 비용을 받아내는 게 가능할지 윤재민 기자가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고사장에서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 30초 빨리 울렸습니다. 타종을 담당했던 교사가 시간을 착각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상당수 학생이 답을 제대로 옮겨 적지 못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1분 30초 시간을 다시 줬습니다. 하지만 이미 답안지에 표시한 것은 고치지 못하도록 했는데 급한 마음에 엉망으로 답을 표기했던 학생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떤 아이 학생들은 많이 울면서 그냥 집에 갔다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어요. 해당 고사장에서 시험을 친 수험생 4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타종사고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1년 재수 비용으로 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교육부는 지금 이러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요. 3년 전 서울 한 고사장에서도 종료벨이 3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고 4월 2심 법원은 정부가 피해 학생에게 각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늘어납니다. 부부가 모두 휴직을 할 경우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는데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 만큼 아빠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최원영 기자가 육아휴직 중인 아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돌인 첫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전 육아휴직을 쓴 김준규 씨.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휴직을 연장하고 싶지만 그 기간 줄어드는 수입을 생각하면 망설여집니다. 주거에 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그다음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 주거가 너무 일단 크고요. 2021년 기준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2만 9천 명, 전체의 4%에 불과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다 보니 경제적 부담으로 쓰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그럼 40대 정도인데 보통 버는 돈에 비해서 육아휴직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드니까 가장 쓰기가 힘듭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각자 소득이 월 450만 원 이상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생애 주기별로 맞게끔 재배열 정리를 좀 할 계획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이미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나머지 한 명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쓰면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최영입니다. 작년 국가 채무가 1,590조 원으로 급증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시도교육청은 작년 한 해에만 다 못 쓴 돈이 7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법에 따라 내국세 20%를 무조건 할당하다 보니까 생긴 일인데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작년 1월 착공한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 공사 현장입니다. 포클레인 4대가 퍼낸 흙을 덤프트럭이 줄줄이 실어 나릅니다. 신청사는 4,000평 땅에 6개 층 규모로 2025년 완공이 목표인데 예산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직원 800여 명을 위해 이렇게 큰 청사가 필요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작년에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못 쓴 돈은 7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미 교육청들은 기존에 쌓아둔 돈이 21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 보수비로 뮤지컬을 보거나 치킨을 시켜 먹는 예산 낭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내년 서울대 연구비가 270억 원 줄어드는 등 대학들은 예산 부족에 허덕입니다. 이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청에 할당해주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51년 전 만들어진 법에 따른 건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 옛날 방식은 이제는 폐지가 되는 게 맞고요. 이런 재정 운영에 누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는 법 개정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국회 개정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지난 여름 고수원으로 바다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잇따랐죠. 대부분 지자체가 이 피해 조사를 진행한 덕분에 어민들은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전남 완도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복 양식 어민들이 보험금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완도군이 피해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앞바다 전복 양식장입니다. 양식판을 끌어올리니 빈 전복 껍데기만 나뒹굽니다. 여름철 고수온 피해 여파가 겨울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양식장에서는 키우던 전복 70%가 폐사했지만 지자체에서는 피해 조사 접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4천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지만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은 물론 자비로 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받을 길은 없어요. 와이프하고 애들을 바라보면 너무 미안하고 재수로울 뿐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은 고수온 피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있으면 접수를 해라 해서 접수했고 또 바로 피해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완도군은 당시 바다 수온이 사흘 동안 28도 이상인 고수온 경보 기준에 못 미쳤고 조사 과정에서 양식장 생물의 2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도 염려한 입장에서 하지만 완도군은 어민들의 피해 신고 내용을 전라남도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급기관에 즉시 보고토록 규정한 행정규칙도 위반했습니다. 고수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제각각 대응에 규정 위반까지 겹치면서 양식 어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건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이용률이 2위인 구글보다 2배 이상 높은 사실상 독과점. 네이버는 자사 상품이 먼저 검색되도록 해 과징금 265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독과점 플랫폼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매년 독과점 플랫폼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구글, 애플 등이 거론되는데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깎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플랫폼 산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죠.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예방하거나 더 빠르게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닭고기 가공회사에서 출발한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 H&M의 새 주인이 됩니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림의 재계 순위는 CJ그룹도 넘어서게 되는데 다만 업계에선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2016년 워크아웃 이후 채권단이 관리해온 국내 최대 해운사 H&M. 옛 현대상선으로 한때 현대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던 H&M이 하림그룹의 손에 넘어갑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H&M 지분 약 57.9%를 인수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6조 4천억 원입니다. 현재 자산 규모 17조 원으로 재계 순위 27위인 하림은 H&M 인수가 마무리되면 총 43조 원의 자산을 보유해 CJ그룹을 뛰어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H&M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8%, 97% 감소한 상황. 고금리 환경에서 6조 원 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하림은 2015년 인수한 페노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불황을 타개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산 규모가 H&M보다 훨씬 작은 하림이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국의 소비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H&M의 매출 역시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H&M 인수 소식에 하림 주가는 상한가, 페노션은 인수 자금 부담에 10% 급락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한 하림, 초대형 국적 선사를 품고 재계 13위 기업 집단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서초구가 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언제부터 생긴 제도입니까? 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법을 개정했는데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마트 영업을 할 수 없고 매달 이틀씩 휴일에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하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됐는데요. 전통시장이 적은 서초구가 마트 휴업일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주변 상권이 오히려 위축된다는 반론도 있죠. 그래서 이미 휴업일을 바꾼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월 대구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의무 휴일을 월요일로 바꿨고 5월부터는 청주시가 매주 일요일 마트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이 대구시에서는 제도 변경 뒤 6개월 동안 둘째, 넷째 주 휴일 매출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형마트가 크게 늘었고 전통시장도 같이 늘었습니다. 이 마트와 경쟁하는 대형 쇼핑몰은 매출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일요일 날 뭐 하게끔 참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막상 해보니까 크게 지장이 없지 않나 그런 반응이 많아요. 예전에 비해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해도 전통시장에는 매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나. 예, 사실 그동안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규제가 시작된 뒤 10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전통시장 매출도 조금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 사이 규제 영향권 바뀐 온라인 플랫폼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소비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제도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탓입니다. 예, 이게 온라인의 영향이라면 전통시장 살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 이 전통시장도 요즘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중구가 지난 7월부터 라이브 커머스로 전통시장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참기름 등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커머스와 점포 소매업의 경쟁 관계지 대형과 소형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진 소매 경쟁 환경에 맞추어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트 직원 입장에서는 일요일에 다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불만이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휴일 근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마트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법에는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땐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 조항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예, 제도가 바뀌면 여러 이해 당사자가 생기기 마련이니까 잘 대화하고 타협해서 보완책을 꼭 만들어야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어젯밤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확인된 사상자만 7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식당이 통째로 흔들리자 손님들이 혼비백산에 뛰어나갑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9분쯤 중국 서북부 간수성 린샤주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截止12月19日7时50分，地震共造成105人死亡。 간수성 인근에서만 최소 11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4,700여 채가 파손됐고 전력과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여진이 이어진 데다 영하 14도의 한파까지 겹쳐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00km 떨어진 신장 자치구에서도 오늘 오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진 비상 대응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용암 기둥이 100m 높이로 솟구칩니다. 현지 시간 18일 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키아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용암은 초당 100에서 200세제곱미터의 빠른 속도로 분출됐고 3.5km 길이의 지면 균열도 생겼습니다. And we have cleared the town and the area. And now we're just securing the area and closing every road to the area. 지난달부터 지진이 수천 회나 발생하면서 주민 4천여 명은 미리 대피했고 관광지 블루라군 온천도 폐쇄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130여 개의 화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 33개는 활화산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교황청이 앞으로 동성 커플도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만 그간 동성 커플을 배척해왔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류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승인한 교황청 교리 선언문입니다.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엔 안 되고 혼인 성사와도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서를 달았지만 동성 커플을 배제해온 가톨릭 전통과는 달라진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given that 2 years ago the Vatican sai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offer blessings to same-sex couples because the church cannot bless sin. 교황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파로 통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소수자를 포용하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엔 성전환자도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교황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Le persone di tendenze omosessuali sono figli di Dio. 이번 교황청 발표에 성소수자 측은 환영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교리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È un cambiamento importante, quindi si prende coscienza del fatto che ci sono coppie dello stesso sesso e che queste coppie dello stesso sesso possono essere benedette. The Bible just says that it's not.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은 이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청록빛 계곡물을 내려다보는 정자에서 대금 소리가 청아하게 울려 퍼집니다. 경북 영덕의 옥계 계곡에서도 빼어난 명성 침수정입니다. 국보 승격을 앞둔 밀양 영남로에는 침류각이 있습니다. 둘 다 자연과 한 몸이 돼 유유자적 살아가는 은둔의 삶 침석 수류에서 이름을 따왔죠. 돌을 베개 삼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느 선비가 써먹으려다 거꾸로 침류수석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흐르는 물을 베개 삼고 돌로 이를 닦는다는 얘기니까 코로 물이 들어가고 나만 할 치아는 없겠죠. 듣던 친구가 비웃자 그는 쓸데없는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돌로 이를 닦아 단련하는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 뒤로 침류수석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억지를 부린다는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말처럼 자기도 믿지 않는 말로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들이 그렇죠. 요즘 말로 도덕불감증이라고나 할까요? 돈봉투 사건으로 귀국하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파리 공항 패션입니다. 외투를 걸치고 빨간 책을 든 모습이 한 달 전 한동훈 법무장관의 공항 패션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든 책은 영화로 나와 한창 화제였던 오펜하이머 전기의 영어 원서였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복권된 오펜하이머처럼 탄압받지만 마침내 누명을 벗고야만 한다는 몸짓으로 해석했죠. 귀국 후 송 전 대표가 벌인 사방팔방 좌충우돌은 여러분들이 익히 듣고 보신 대로입니다. 상식과 합리를 거침없이 넘나들던 은행들의 끝이 구속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돈봉투를 비롯한 모든 걸 몰랐다며 다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장판사는 그가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돈봉투에 관여한 점이 소명돼 사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할 때 신중했던 것과 달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언했죠. 그 염려의 상당 부분은 송 전 대표의 그간은행이 자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서는 그가 걸린 자기 기만의 도덕불감증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그는 운동권 출신 86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무오류의 환상이 그의 구속으로 붕괴됐습니다. 이제 86세대 퇴진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청백리 양진에게 지방 수령이 한밤중 몰래 찾아와 황금 10건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양진이 물리치며 말했다죠.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안다. 세상에 그 밝은 이치를 모르는 척하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그들 자신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12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그만 안녕이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눈이 지금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은 서쪽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전북에 최대 15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도 최대 10cm가량의 눈이 전망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는 1에서 3c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중북부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낮부터 더 강력한 한기가 밀려오며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일부터는 해안가에서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9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가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물결과 바람도 거세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의 눈은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